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GS 연기 박원철 노무사 노동법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요. OT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진행할 겁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처음 이제 학원 옮기고 제가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목표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강의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신 데서 혼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인강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매력이 좀 떨어지죠. 농담도 좀 듣기가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강사를 막 진행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도 인강에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스톱했다가 또 수강도 하셨다가, 그리고 오늘 원래라면 학원을 결석해야 될 걸 이때는 인강으로 들으시면은 결석 없이 또 진행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소통은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클래스룸을 좀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런 사이버로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OT 내용을 좀 보시면요. 제가 특강할 때, 입문 특강할 때 조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겹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내재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입문 강의 아직 안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체계가 어떻고 전체 맥락이 어떻다라고 보고 들어오시는 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 들어서 개념을 익히는 거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해도는 입문 강의 듣고 오시는 게 좀 더 빠르고 각오도 훨씬 더 많이 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OT 내용 한번 가보면요. 일단 영순환의 목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노무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노무사 시험 제도에 합격을 하는 건데, 그럼 시험 제도가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시험은 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학자라 함은 교수 만드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석사, 박사, 그 다음 교수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처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봤을 때 차이가 좀 있다면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 논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하는 관점을 조금이나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요, 바뀌는 사회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해석을 또 하고 미래에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회에 우리나라의 법들이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제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법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잘 맞느냐, 그렇다면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학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전문가들은요, 이미 현실에 벌어져 있는 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려야 돼요. 미래에는 맞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제도가 맞다 틀렸다, 제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법으로서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현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여기는 미래에 약간 관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학자 양성 과정하고 시험 문제가 비슷했을 때는요, 요거는 2010년 이전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주로 보면 주관식 시험이 논술형이었어요. 자, 지금도 논술이긴 한데 지금보다 더 어떤 쪽에 가까웠냐면 현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비교법적으로 타당하냐, 또는 이 제도에 뭔가 모순점이나 불안한 요소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래서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했다. 근데 지금 2010년 이후로는요,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된다. 아무리 학설적으로 옳은 얘기 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나왔을 때는 당장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맞춰서 현재 판단에 맞춰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자격증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교수님들이 제도 개선을 약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법전도 주어지고 실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사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다. 자, 근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문제 출제용이 그래서 사례형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에 포인트를 두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5명이니까 우리 10명 쳐들어가서 때려서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인 거죠. 노동법만큼은 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법을 통한 해결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죠. 약간 학자는 지식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법적 해결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노무사 시험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 바뀐 노무사 시험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법적 지식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법적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 같이 현학적인 문제, 과거와 같이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법적 해결 능력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극적으로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자, 여기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같은 얘기 같은데요 할 수 있겠지만요. 지식이 풍부해야 그래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식이요 이해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왜? 이해를 잘 했다는 얘기는요 책을 펼쳐주면은 책 쭉 읽고 난 다음에 아 읽어보니까 이 말이구나 하고 설명하는 거 요거는 쉽죠. 그런데 전문가, 이게 전문가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무사를 만났대 보죠. 노무사를 찾아갔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듣더니만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한 3시간 동안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을 다시 물어봤어요. 네, 다른 상황을 물어봤더니만 그 전문가가 또 얘기 듣고 잠깐만요 한 다음에 책을 또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답을 주더라. 책을 읽으면은 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이해는 되어 있지만은 이게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해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해당되는 지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고 자문사 가시면 그 회사에서 막 돌발 질문 던져요. 궁금했던 거 막 다 물어본단 말이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아 맞다, 요번에 근로자들이 병가를 썼는데 이거 연차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번에 근로자 중에 누굴 뽑았는데 이 사람이 뭐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네요. 이 사람 안 뽑아도 될까요? 이렇게 막 돌발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건 어디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관련되는 법조문은 뭐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은 어떻게 보는구나, 그리고 해결 방법 제시, 여기까지가 다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해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라. 두 번째, 지식을 갖췄으면은 적용해서 해결을 해주면 된다.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에서도 요걸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법적 지식을 일단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충만해야 결국 해결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지식 없이 해결 방법만 찾으려고 하면은 공허하겠죠. 그거면 다른 조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건이 확장됐을 때는 답변을 못 내려요.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지식은 연기와 일기 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 채우는 것들을 연습할 거다. 주로 연기 때는 이해를 많이 시킬 거고, 그래서 이 체계가 어떻고 이런 말이 어떻고 용어가 익숙해지고 논리가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밟을 거고요. 일기 때는요,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내면화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를 강조를 할 겁니다. 물론 이해와 암기가 둘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해 없이 암기만 시키면은 너무 양도 많고 안 돼요. 바로 하루아침에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이해만 또 강조하게 되면요, 이해는 잘 됐지만 글이 안 나가요. 명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를 강조할 건데, 시기적으로는 연기 때는 이해에 좀 더 초점 맞추겠다.
일기 때는 암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 쌓였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해결 능력은 주로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해결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게 GS2기 때 그리고 GS3기라고 하는 이 강의 과정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거 불안 요소를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2기, 3기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부터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식은 언제까지 끝이 나야 되느냐? GS1기라고 써놓은 요 과정 있죠?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식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기 때 따라가서 문제 해결로 갈 수 있고, 요때 문제 해결을 연습했으면 다음 GS3기 때는 실전 문제로서 유제, 변형된 문제 막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 1기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이 지식을 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의고사 내시고 점수 몇 점 나온 거야 이런 얘기 하시고 다음 주를 위한 복습 막 하고 예습하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장 와서 학원 모의고사 치러 와가지고 멍 때리는 거죠. 근데 남들 보니까 다 쓰고 있어. 불안해지겠죠? 그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가 3월쯤이에요. 3, 4월쯤. 3, 4월쯤에 벌써 마음속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 계셨던 분들은요, 단 두 순환이다. 연기 1기. 1기가 끝날 때쯤이 2월 때 내지는 3월 중순쯤이에요. 빠르면 2월 끝, 아니면 3월 중순 끝쯤. 자, 그러면 지금 9월 달 요때부터 주로 6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된다. 지식은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지식을 기반으로 2기, 3기를 소화할 때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 생각하시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영순한 어영부영 하다 보면 노동법 끝나 있고 행정 끝나 있고 인사 끝나 있고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기 때 다시 마음 잡아야지 했을 때는 지나간 과거 막 후회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순환 와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습만큼은 열심히 해서 체계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하고, 다음 내용 가시면, 그래서 GS 영순환은 이해를 강조한다. 다음 개념 암기를 목표로 한다. 자, 암기는 1기 때 한다고 했지만은 개념 암기라는 거는요, 의미 있죠. 예, 뭐 근로계약의 의미, 취업규칙의 의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영순환 때 하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1기 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 교수님들에 대한 설명, 판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외우실 거고, 연기 때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까지는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보여드렸고, 다음 그러면 영순환의 강의 교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실전노동법이라는 교재를 제가 씁니다. 제가 만든 수험서고, 여기서 이제 좀 수험 초보들이 계시니까 이걸 좀 비교해 드릴게요. 수험서가 있고 교수님저가 있는데, 교수님저는 주로 이제 기본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누가 이걸 기본서라고 말한다라고 정해 놓진 않았어요. 근데 수험 시장에서 교수님 교재는 기본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강사들의 책을 이제 수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뭘로 하는 게 효율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기본서는 기본서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교수님들이 이 주제를 쓰면서 막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교수님의 막 문제점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확실히 교수님은 다르구나, 이런 걸 막 느끼게 돼요. 예,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그 지식의 깊이에 막 감탄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라,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학자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해봐라, 이런 2010년 이전에는요, 교수님 기본서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고, 이걸 교수님 거 한 두세 개를 종합해서 막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교수님적인 관점, 뭐 평가, 평론 이런 것보다는 판례에 따라 가지고 결론 내리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 문제의 취지, 그리고 점수의 포인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수험서를 좀 더 많이 보는 경향입니다. 자, 수험서는요, 교수님들의 기본서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예, 이 교수님은 A라고 얘기한다, 이 교수님은 B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정리하면 수험을 하시는데 지치겠죠. 그래서 한두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이제 판례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판례 원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쉬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자라고 하지 않고 저는 편저자 이렇게들 써요. 이유는 여기 있는 바탕들은 다 교수님 책 또는 대법원 판례 여기 있는 것들이고, 우리 같은 편저자들은 이것을 엮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쌓이다 보면요, 강사들마다 책이 편집만 약간 다르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택하셔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 책에 없는데 다른 책에 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강사들마다 중요도를 따로 선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만 실었어요. 특히 2차. 근데 다른 강사님 책에서는요, 1차에서도 중요하고 아니면 사회보장법 이런 거에서 다룰 것들도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요약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우리 수험에 필요한 그런 주제만 좀 더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개정판으로 하고, 그 헌책방 같은 데 가시면 작년도 책이 있죠. 2020년 책, 이런 걸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개정판이 나오면은 반영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새로운 판례. 자, 새로운 판례가 불과 몇 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2021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문체, 교재 내용 중에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교재의 본문 정리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다음 또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분량을 줄였어요. 원래는 제가 판례 요약도 있고 판례에 대한 원문도 있고 욕심을 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실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700대 후반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갔더니만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느낌이라서 좀 뭐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양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좀 빼고요, 중복되는 내용 중에 거의 똑같다 싶은 것들 좀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 중에 심도 있게 봐야 될 것만 살리고 나머지 것들은 원문 내용 자체를 요약해서 본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판례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판례 정리를 하고 나니까 페이지가 무려 700대 후반에서 지금은 500대 후반으로 갔어요.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줄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강의할 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뒤틀려 버렸어요. 추록 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추록 내자니 페이지 하나를 다 짚어야 되는데 추록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록도 지금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페이지가 줄어든 만큼 값도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새 개정판을 들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교재의 구성을 가보면요, 교재의 구성의 주제 선정은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좀 선별했다. 분량도 방금 말씀드렸고,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장들은 익숙하게 익히셔야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답안지에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안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쓰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머릿속에 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 중요한 표현은 머릿속에 담고 그대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도 좀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교재에 있는 논리체계, 여기서 쓰는 문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책을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보셔야 된다. 요거는 이거 중에 일부만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한 세 줄 중에 한 줄만 외워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익숙하게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무사 시험 붙고도요, 제일 처음에 실무 가시면요, 실무에서 사건들 많이 하는 그런 노무법인들이 있어요. 사건이라 하면 그 법원이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곳들 많이 가는 곳들이에요. 자, 그런 곳들에서는요, 주로 우리의 서면을, 우리가 쓴 서면, 노무사가 쓴 서면들을 누가 보느냐? 법률 전문가들이 보죠. 판사님들이 보시기도 하고 또는요, 노동위원회 가면 노동위원회 내에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전문가들이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체가 우리 일상적인 구어체로 나왔을 때는요, 되게 수준 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뭐에 좀 더 근접해야 이분들이 우리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고 그리고 좀 그 업계의 글과 비슷하다라고 볼까? 그때 연습하는 게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뽑아놓고요. 그 판례를 필사하는 그런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이죠. 예, 이렇게 연습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대법원 판례를 보고 그대로 뺏겨쓰기 연습을 하면요. 대법원 판례 논리처럼 문장이 막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 거기서 말하는 논증 구조 이런 것들이 익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험서를 웬만하면 다 보셔라. 그리고 한 줄만 읽고 넘어가려고, 중요한 단어만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교재 안에 보면 기출문제도 있어요.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풀어봅니다. 이거는 언제 풀어보냐면요. 2기 때 볼 거예요. 이순환 때 기출문제집을 따로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해서 주제 배우고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보셨죠. 근데 답안지를 구성할 때는요. 문제 해결이거든요. 문제 해결은 어떻게 가느냐. 있는 지식에서 뽑아내야 돼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법리,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법리 이런 것들만 뽑아내셔야 돼요. 그런 연습은 다른 교재를 통해서 할 거고, 지금은 왜 실어놨느냐. 이 주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거 인식해라. 1번. 2번은요. 자, 배웠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아,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면은 이런 거 쓰는 거구나 라는 감만 좀 익혀보시라라는 취지였어요. 안 풀릴 거예요. 지금 풀면. 안 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냥 나오는구나 이 정도 말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부교재라는 것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그 학원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면은 주교재인 실전노동법도 주문할 수 있지만 부교재도 같이 있죠. 자, 이 부교재는 선택적이기보다는 저는 필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실강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하고 이거 숙제로 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성실성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목차 트리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뭐 페이지 펼쳐보시면 아시겠죠. 표 그려져 있고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고, 여기다가 뭐 로마자 1번의 목차, 그 다음에 숫자 목차, 괄호 목차 이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로마자는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숫자 목차나 괄호 목차에 대한 내용들은 공백으로 비워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채워라 라는 취지로서 만든 게 목차 트리노트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될까? 주로 이제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교재를 읽다 보면요, 이 문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도 아니고 읽어보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에 막 집착하게 돼요. 그것도 읽는데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되게 찝찝합니다. 이 말이 이게 이 뜻이 맞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보게 돼요. 자, 그렇게 책을 읽고 나면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법학은 참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세세한 내용을 너무 열심히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엔 남는 게 없더라. 자, 그래서 초심자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법학입니다. 근데 법학을 읽는 데 있어가지고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나무에서 숲을 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무가 세세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숲은 전체 맥락이에요. 법학은 논리학이고, 논리는 어느 정도 체계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요,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뇌예요. 그래서 위치를 찍어주면서 익혔을 때 더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해 보셨을 때요,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으실 때, 어떤 교재를 볼 때 이 주제는 한 중간쯤에 있어, 이 주제는 한 끝쯤에 있어, 이렇게 위치를 알고 있고 그 위치에서 페이지의 어디쯤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우리 뇌가 이렇게 위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 정리를 할 때는 그냥 공백에 있는 상태에서 글이 흘러간다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고, 종이로서 그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찍어가면서 보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못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란 게 없죠. 위치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그냥 특히나 PDF 파일처럼 위로 스크롤해서 보는 책들, 그런 것들은 페이지, 위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니까 읽는다 하더라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몇 페이지 어느 쯤에 있고 위치는 또 어느 부분에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뇌과학자들의 설명인 만큼 우리도 똑같이, 공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목차라고 하는 것이 논리 구조고 이것이 결국 위치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따라오시면은 지금 봤던 이 단어들, 휘발성 있게 날아가는 단어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도 이꼴 내용이에요. 법학은 목차 이꼴 내용이에요. 목차만 잘 세워도 그 안에 한두 줄로 요약만 해도 답안지는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읽어라 라고 하면 3번, 4번 읽어도 이 큰 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저 또한 수험생 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처럼 세세한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이거 소화하기가 버거웠는데 어떻게 전체를 봅니까? 근데 전체를 보라라고 할 때 그때는 그걸 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세세한 내용 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쭉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 트리노트를 펼쳐가지고 여기에 목차가 어땠더라, 전체 맥락은 어떻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은 어떤 게 있더라 라고 내용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암기가 지속될 거고 체계가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교조 활용 방법은 일단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합니다. 복습은 교재를 읽는 겁니다. 교재를 1, 2회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키워드, 자, 2가지로 구성되는데 목차와 키워드를 쓰라고 제가 해놓았거든요. 목차는 1, 2회독 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써질 거예요. 당연히 1, 2회독 그냥 쑥 하고 넘어갔는데 책 덮고 난 다음에 빈칸에 목차 써보세요 하면 안 써집니다. 근데 왜 쓰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 그때 뇌가 작동을 한대요. 편하고 쉽다라고 한다면은 뇌는 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되면 기억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읽고 고민해보고 다시 뱉어내는 연습,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억에 훨씬 오래 갈 거다.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구성했으면요 이제 제가 맨 끝부분에는 키워드를 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키워드는요 어떤 단어를 써도 돼요. 제가 목차 트리노트에 어떻게 작성한다라고 예시를 좀 써놨잖아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는요 한 단어를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마음에 드는 단어, 근데 이 단어를 떠올리면 이 문장이 떠올 것 같은 단어, 그걸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핵심 단어를 꼭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단어가 나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키워드를 찾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라 일단,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그런 다음에 이 중에는 이 문장이 핵심 또는 이 문장이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면 그걸 찾아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목표는 거시적인 형태를 가져가자. 미시적인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보고 있더라 이걸 확인하는,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고 복습에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그리고 내일 똑같이 또 강의 듣고 복습하고 또 트리노트 만들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법에 올인하되 대신 이 노동법을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누구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시간 걸리다도 꼭 해보세요. 작년부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작년 연기 때 이걸 다 작성했던 사람과 이걸 하다가 그냥 중도 포기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작성하느니 2-3번 더 보지 뭐 이러면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예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요 확실히 고생하면서 끝까지 만들었던 분들은 다음 일기 때도 암기하는 거 할 때도요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앞과 뒤의 암기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못 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다음 3번째 강의 시간이라고 돼 있죠. 자, 강의 진행은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요거는 평일반 기준. 자, 주말반은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안 썼는데 주말반은 강의 전. 자,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요 복습 문제를 할 거예요. 이 복습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자 1회차 강의를 했잖아요. 오늘 1회차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날에 2회차를 시작하죠. 2회차
강의 전에 하는 거예요. 일단 복습 퀴즈를 합니다. 자, 퀴즈를 먼저 풀고요. 그런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내겠느냐? 개념 문제, 키워드 문제, 목차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을 주로 많이 낼 겁니다. 개념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의미를 써라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고요. 자, 키워드는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는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맥락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낼 거다. 지금 암기를 요구해가지고 판례 문장 몇 줄 써보세요 이런 것들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개념 정리하고 오시면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문제 낸다. 다음에 목차는요. 말 그대로 어떤 주제에 대한 목차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목차만 해도 뭐 한 페이지 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약간 좀 좁혀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쟁점에서 목차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제 연기의 목표하고 일치돼가지고 복습 퀴즈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는 평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 인강 업로드 시간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지만 순서는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라면 매번 2시 또는 아침 9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고정된 복습 퀴즈를 풀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강이 몇 시에 업로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원도 어떤 날은 빨리 업로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좀 늦게 업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시간에 하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이날 강의가 오픈될 때 강의 오픈되면 일단 복습 문제 다운 하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라. 그런 다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수강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패턴은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도에 따라 모의고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 건 강의 계획서 말씀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면 맨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진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의고사 치자라는 의견이 많으면은 한 번쯤은 이제 전범위 한번 쳐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강의 진도를 더 충실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학습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학습 방법은 예습보단 복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빨리 합격하고 싶고 뭔가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예습을 굉장히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조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예습을 하려면은 예습조차도 강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모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예습했을 때 효과가 높으냐? 굉장히 낮아요. 그냥 글만 보는 듯한 느낌 받아요. 그래서 예습을 하라고 하시는 강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넘기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단 글씨라도 좀 익숙하면 낫겠지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근데 이 예습은 효율이 떨어진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습이 낫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게 유예생 이상이다. 혼자서 난 책을 읽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예외입니다. 여기서 예습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초시생이다. 아직까지 이 노동법을 혼자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책을 볼 때는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보시면 전체 문장 속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무슨 문장이 있는지를 그냥 지나가면서 본다라는 취지예요. 그냥 달리면서 경치 구경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 보고 글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문장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위치를 찾는 작업이고 그 위치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한 그런 회독입니다. 속독으로 1회독을 합니다. 다음은요. 목차 중심으로 정독을 합니다. 본문 보지 말고 목차만 읽으세요. 이 목차 있었구나, 이거 있었구나, 이거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찬찬히 목차 위주로 봅니다. 다음은요. 이제 세부 내용을 정독합니다. 그러면 목차까지 끝까지 한번 봤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목차 보고 세부 내용 읽어보고 목차 보고 세부 내용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가 좀 더 선명해 보이실 거고 요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가 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속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순환에는 수치상으로는 4회독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페이지가 굉장히 작거든요. 실전노동법 기준 하루에 한 26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6페이지 정도면요. 솔직히 빨리 보려고 하면요. 1시간 안에도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정독을 해서 찬찬히 읽어보겠다. 한 문장 한 글씨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3, 4시간이면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독하다 보면 단점은 뭐냐? 뒤를 까먹죠. 앞을 읽고 나가지만 뒤를 까먹어요. 근데 앞과 뒤를 다 연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독도 요구하고 목차도 보는 걸 요구하고 다시 정독했다가 속독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쫙 한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따라 어떤 분들은 글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서 빨리 볼 수도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말했던 정독이 3, 4시간 가지고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 그리고 독서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보느냐 이런 것들 또 집중력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남들은 1시간 만에 다 보던데 나 왜 이렇게 느리지? 그래서 읽어봤자 속도를 내봤자 이분은 이해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속도, 시간에 맞춰서 가라. 대신 딴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빨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할 수 있으면 추가 해독까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4번은 보고 오자. 그거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은 그 목표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요. 줄은요 처음부터 긋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 중에 이거 줄 끄세요 하는 거는 당연히 그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글 읽다 보면은 책을 보다 보면은 제가 강의 중엔 그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긋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장에 처음부터 표기를 하지 마라. 왜? 다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다 긋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안 긋는 이 못할 수 있다. 책이 지저분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보기 싫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긋는다 치면은 진짜 형광펜 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차에 표시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그을 때는 적어도 3, 4번 읽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런 주제는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세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다음번에 볼 때 이 주제는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읽자. 그리고 어려운 게 있었으면 혼란스러운 게 있었으면 왜 그런지도 한번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면요 아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아 내 실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번 어렵게 느꼈던 거는 계속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두고 다음번 보실 때는 더 심도 있게 읽고 이렇게 하시면은 실력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트리노트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순환의 위치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노동법 수험서로 우리는 진행하고 이해와 키워드 복습 문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목차도 실시한다 라고 했죠. 이게 끝나면 다음번에는 암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맥락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다음 이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임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도는요 일단 여기다 쓰겠습니다. 태도. 자 주관식 공부고 우리는 이 사례 문제 서술형 시험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실성이에요. 자 머리가 좋은 사람도 물론 유리해요. 보자마자 암기하고 요거 안에 사진 찍듯이 암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수험생 중에 그런 분들 봤어요.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노동법이 막 63점이 나왔대요. 어떻게 쳤냐 물어보니까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이 상황에서 어떨까요 하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이분은 암기가 진짜 사진 찍듯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 장면이 그대로 머릿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마침 그때 시험 문제도 꼬아서 내지 않고 거기 있는 판례 그대로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써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사진 찍었던 내용 그대로 썼더니만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아는 거죠.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내가 특화됐지만 다른 걸 물어보면 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수험 강의를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보면 합격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 문제가 운 좋게 찍었던 사진 찍듯이 했던 거 쓰라고 하면 합격하겠지만 그거 말고 약간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보면 이해가 빠르거나 암기가 빠른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 둘 다를 끝까지 갖고 와야 돼요. 암기도 끝까지 갖고 와야 되고 문제 풀 수 있는 이해도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실력을 평가받는 그때는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오늘 듣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남겨가느냐 이걸 시험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시험 치는 그날
그날 실력이 어떻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외웠지만 내일 까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순환 내내 복습 잘해가지고 잘 건져왔지만은 중간에 슬럼프 와가지고 한 2달 쉬다가 돌아왔더니 이제는 모의고사 치려고 하는데 암기가 떠오르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순환에서 성실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슬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하고 슬럼프 겪고, 놀고 싶다 하더라도 공부 좀 해놓고 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적인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에 집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수치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공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중력이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이라면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성인고시를 준비하면요 아마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플랜 A, 내 인생이 잘 됐을 때, 플랜 B, 내 인생이 잘못됐을 때, 또는 플랜 C, 새로운 인생을 걸을 때, 막 이런 것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월까지 합격하고 뭘 하고 막 찾아보고 노무사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뭐 취업 기사 막 뜨면은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쓸모 없습니다. 그런 거가 하지 않고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순수하게 공부가 될 때, 그때를 집중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집중력이 하루에 6시간 이상만 발휘되면 굉장한 거예요. 물론 강의 듣는 시간 빼고, 강의 듣는 시간은 저와 함께 공부한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에요. 그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6시간이다 하면 대박인 거죠. 강의 듣는 것만 해도 3, 4시간인데, 자, 그 정도만 돼도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을 막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체계는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고정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고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새벽 6시 이상 밤 12시 취침, 이게 아니라 집중을 몇 시간 했는가, 그리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다. 체력이 중간에 꺾여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몸살이 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밤새 공부했지만 오늘은 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하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더라, 이런 것들을 쭉 키워가시면서 하루에 6시간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순환 때 해야 될 거는 일단 성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체력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와서 체력 키우기엔 늦었어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해가지고 체력을 높입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에 공부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나 있는 체력, 지금 현재 건강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 요거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해봐라. 그래서 하루의 공부 스케줄, 하루의 일과, 이것들을 연기 때는 잡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성실성을 계속 유지해라. 머리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성실이다. 노무사 업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그때 말할 때 이게 니즈구나 파악하고 암기 잘해도요, 결국은 엉덩이 붙이고 누가 끝까지 일을 하느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의뢰인 또는 한 번이라도 더 서면을 열심히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목표하고 결국 전문직의 그런 능력하고 이게 일치하니까 객관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주관식과 객관식은 차이가 있죠. 성실성을 담보하는 건 저는 주관식, 근데 머리가 좋을 사람이 확실히 유리한 건 객관식,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식 시험인 만큼 머리가 아무리 안 좋다, 암기가 안 좋다, 이해가 딸린다, 이런 거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일단 성실하다, 성실하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걸 저와 약속하셔서 공부 시간도 이왕이면은 영순환 때만큼 여러분들이 최대 몇 시간까지는 공부 가능하고 이 시간 넘어가면 힘들더라라는 것도 좀 깨우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조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맛보기 강의가 첫 강의밖에 제공 안 되죠. 그래서 OT만 실컷 하고 그냥 끝냈더니만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OT 끝나고 갑자기 강의 진행하려면 약간 분위기가 낯설겠지만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강의 진도 진행합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4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주제를 보기 이전에 이렇게 체계를 먼저 잡고 오늘은 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계속 위치를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법의 전체 체계를 한번 보시면, 자, 전체 체계는 총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 수험서 기준이고요. 자, 여기서 원래는 총론부터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서부터겠죠. 여기가 제 책에는 1, 법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왜 시작하지 않고 중간부터인 개별적 근로관계법부터 시작하는가, 이걸 말씀드려보면 총론은요, 근기법과
노조법, 즉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 여기서 말하는 집단법,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론은요, 각각 개별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강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총론에 있는 내용들은요, 상당히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 저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 계속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총론을 봐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바밖에 안 해봤다, 또는 알바도 한번 해본 적 없다,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퇴직금 얘기, 휴가 얘기 이런 거 해봤자 느낌이 안 오겠죠. 그냥 신문지에서 떠들던 얘기, 갑자기 노동조합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민해봤어요. 저도 수업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총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첫 주부터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첫 주, 둘째 주 정도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네, 왜?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얘기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보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강론을 다 본 다음에 이제 강론별로 지식이 쌓였죠? 그 다음에 총론을 보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꿨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즉 근기법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체계로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 개별법에서요. 개별법에서 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를 하고 있을 때, 근로관계 종료될 때, 회사가 변동됐을 때, 이렇게 총 6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취업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요즘은 면접장에서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연봉을 얼마나 줍니까? 우리 회사에 복리후생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론 나는 아닌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런 거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 취업할 때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직장이 연봉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서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연봉을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 그런 쪽에서는 다시 반문합니다. 지금 얼마 받으세요? 그럼 저는 지금 얼마 받으니까 이것보다는 최소 얼마는 뛸 거라고 생각하고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되겠죠. 자, 이런 걸 근로 시작할 때 저의 근로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일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 근로 조건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 조건 설정은 지금 근로기준법에선 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 설정,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파트인 근로계약부터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조건 설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그 중에 근로계약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근로계약 안에는 첫 번째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근로계약 안에는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이 있는가, 여기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까지 저장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서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가지고 사례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근로계약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근로계약이란 거, 여러분들은 근로계약하면 일하는 거, 그리고 돈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과연 이걸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근로계약 안에는 일하고 돈 받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걸까? 딴 건 없는 걸까? 이런 것들이 물음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일하러 가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보니까 그 직장이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청소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일하다 보니까 제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일하러 간 다음에 근로계약 내용 중에 저는 오늘 일하고 임금 받으면 땡이지만은 요 환경 너무 더러우니까 치워주세요,
또는 여기서 일하다가 내가 다쳤으니까, 질병을 옮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계약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동종업계로는 3년간 이직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자, 이랬을 때 특약 때문에 동종업계 이직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이 취업했더니만 계약서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사한 뒤에 이 회사에 있었던 비밀을 절대로 준수한다. 그리고 동종업계에 몇 년 동안 이직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계약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직을 못하는 걸까요? 근데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직장생활 해보시면요, 전에 업무하던 것을 발전시켜가지고 다른 데 가지 완전 새로운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야 원래 있던 일이 있어야 스킬이 있고 그 스킬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용이한 거지, 완전 새로운 일을 하면은 그러면 직장 구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 특약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3년간은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유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근로계약 내용 안에는, 계약서 안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드시죠? 두 번째, 특약 때문에 이직 못하는 걸까? 근데 특약에 본인이 서명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혼란스러우시죠? 예, 이 혼란을 안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던졌고, 자, 백지가 나와 있죠? 이 백지가 나왔을 때는 이제 책을 펼치시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 있으면 여기다가 쓰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41페이지 펼치시면 여기에 조문 박스가 나와 있죠. 이 조문 박스는 무슨 용도냐? 원래는 여러분들이 법전 있죠. 시험용 법전에서 여기 관련되는 조문들을 펼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관련되는 조문들을 다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관련되는 조문 표시해놨고, 민법, 다른 법에서도 쓰이는 조문들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관련돼서는 이런 조문들이 있구나. 특히 우리 법전 안에 있는 것들은 순서를 봐두셔야 됩니다. 몇 조 어디 있는 거, 이런 것들 봐두셔야 되겠고, 그 외에 있는 법들, 우리 법전 안에 안 주어져 있는 법들, 이런 것들은요, 이름과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답안지 구성할 때 남들보다 더 차별화된 더 많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박스, 조문 박스 안에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를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뭘 제공합니까?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은.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근로자가 출근했더니만 회사가 너무 더럽더라, 여기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를 옮았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곳에 법조문은 없지만은 이 법조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된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의 본질,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뭘까? 중심이 되는 건 주된 거다. 근로자는 근로하는 거, 사용자는 임금 주는 거, 이게 주된 거고, 이거 말고 이런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부수적 의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법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체크해보죠. 일단 다른 조문들, 지금 조문 박스 안에 두 번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가로 경업금지라고 돼 있죠. 근데 2조 신의성실만 한번 보시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의무, 이런 것들은 신의칙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해석상 다른 것들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만 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로마자 1번 의 가볼게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될 조문입니다. 외워야 될 문장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한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법조문 그대로니까 다행이구나, 이거는 법조문만 잘 뺏기면 된다, 이렇게 와닿으시죠? 네, 꼭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조문 위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의 이제 설명을 조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옆으로 가시면, 개별 근로자 사용자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민법에 적용하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하며, 또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유로운 계약 체결이에요. 서로 알아서 자유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계약의 성립, 내용, 종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마라는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고, 이 내용들은 뒤로 가서 더 구체화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이후부터는 너무 열심히 읽지 않으셔도 된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42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2번에 이제 주된 의무가 나왔죠. 주된 의무는 목차 먼저 볼게요. 1. 근로자는 뭐라고요? 근로제공.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숫자 목차 2 보이시죠? 사용자는 뭐 하라고요? 임금 지급 의무 보이시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에 어떻게 근로를 제공해야 될까? 이거예요. 어떻게 근로를 해야 될까? 자, 근로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장님이 이 사람 데려올 때는 일 잘하겠다 해서 데려왔겠죠. 그리고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시 내려야 될까요? 근로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채용됐을 때는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겠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방가로 2번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말 안 들었는데 1번 일신전속. 요거는 뭐냐?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한 거지 다른 사람 데려오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를 대신 보냈다.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의 성실 근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전속은 그 사람이 와야 된다. 제3자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지휘감독은요. 자, 말이 길어요. 요것도 다 외울 필요가 없는 문장이라서 제가 핵심 부분만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갑니다. 따라서부터 되어 있는 거 있죠. 끝부분에 요거부터 읽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내용, 장소, 수행 방법 등에 관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된다. 자, 사용자가 어디로 출근하세요? 어떤 업무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건 당연 전제가 뭐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단락 갑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통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체로서 규율, 질서를 설정하고 유지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장의 합리적 질서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지휘 명령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만약 합리적인 지휘 명령인데도 안 따르면요, 그러면 나중에 벌칙 같은 것들을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침해로서 징계 또는 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고 3번 근로시간 내 노무 제공. 자, 이거는 출퇴근 시간 내에 와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남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나와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양가로 2번 위반의 효과 가시면요. 위반의 효과는 첫 번째 줄 끝에 근로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된다. 두 번째 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계약 해지가 해고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2번 목차 내려갑니다.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자, 사용자는요,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근로자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돼 있죠. 사용자의 의무이고요. 그럼 두 번째 줄에 갑니다. 가운데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 안 했으니까 돈 못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볍게 읽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줄 가운데 사용자가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는 일하러 왔는데 사장님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뭐 원료 수입 같은 것들을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내일까지 와야 되는데 한 달 뒤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일할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또는 사장님이 근로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해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로자 일 못했을 때, 그럴 때는요, 세 번째 줄 끝에 근로 제공의 수령 거부, 부당해고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근로자가 노무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자는 임금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뒤에 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했으면 돈 줘라. 근로자 잘못으로 일 안 했을 때는 돈 안 줘도 된다. 근로자 잘못 아닌데 일 못했을 때는 돈 줘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사용자이 잘못한 거죠. 그때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책임도 부담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임금 지급일에 임금 못 받으면 노동청 가서 징정 제기하고 또는 사용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된 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셨습니다. 자,
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어요. 43페이지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